전화벨이 울렸다. 정확히는 울리지 않았다. 삐소리가 울렸지만 나는 말을 남기지 않았다. 무슨 말을 남기겠는가. 급한 일도 아니었고 그저 아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을 뿐인데 어제도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그제도 걸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바쁜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게 마지막 전화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시작 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전화벨이 울렸다. 정확히는 울리지 않았다. 나는 버튼을 누르고 귀에 수화기를 갖다 댔지만 신호음만 반복될 뿐이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섯 번째 신호음 끝에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삐소리가 울렸지만 나는 말을 남기지 않았다. 무슨 말을 남기겠는가. 급한 일도 아니었고 그저 아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을 뿐인데 수화기를 내려놓고 시계를 봤다. 저녁 8시 30분. 나쁜 시간은 아니었다. 밥 먹고 좀 쉬었을 시간. 회의 중도 아닐 테고. 그런데 왜 받지 않았을까? 바쁜가 보다. 그래, 바쁜 거야. 나는 스스로를 그렇게 달랬다. 나는 73이다. 올해로 73년을 살았다. 긴 시간이었다.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남편을 떠나보냈다. 그리고 지금은 작은 2층 아파트에서 혼자 산다. 20평 남짓한 공간. 부엌, 거실, 방 하나. 창문으로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가 보인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릴 때면 나는 가만히 귀를 기울인다. 그 소리가 집을 덜 조용하게 만들어주니까. 아들은 하나뿐이다. 38살. 대학을 나와 회사에 다니고 결혼도 했다. 손주는 아직 없다. 며느리는 좋은 사람이다. 명절에 와서 음식을 도와주고 웃으며 인사한다. 하지만 며느리도 바쁘다. 요즘은 다들 바쁘다. 나도 젊었을 때 바빴으니까 이해한다. 이해하려고 애쓴다. 아들은 나쁜 아들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해두고 싶다. 그는 불효자가 아니다. 명절이면 얼굴을 비췄고 용돈도 빠뜨리지 않았다. 생일에는 케이크를 사들고 왔고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을 달아주었다. 작년 겨울에는 내복도 사다 줬다. 어머니, 따뜻하게 입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다. 아들은 해야 할 일을 했다. 예의 바른 아들이었다. 다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아들은 말이 없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유치원에서 돌아와도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으면 네라고만 했다.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다. 학교 재미있었니? 네. 친구들이랑 잘 지내니? 네. 나는 처음에는 걱정했다. 혹시 왕따를 당하는 건 아닐까? 학교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선생님을 찾아갔다.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조용하지만 착한 아이예요. 친구들도 잘 지내고 성적도 좋아요. 그래서 나도 안심했다. 성격이려니 했다. 아들은 조용한 아이구나. 말이 없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침묵은 더 깊어졌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아들은 점점 더 말이 없어졌다. 사춘기라서 그런가 보다 했다. 대학에 들어가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대학에 가도 회사에 취직해도 결혼을 해도 아들의 말은 늘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간결해졌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 나는 그의 엄마인데 그는 나를 상사 대하듯 예의 바르게 대했다. 거리를 두고 어제도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그제도 걸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급한 일이 아니라서 그런 줄 알았다.
바쁜가 보다. 회의 중이겠지. 손님 만나는 중이겠지. 운전 중이겠지.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이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들이 화난 일이 있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정말 그냥 바쁜 걸까?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전화 한 통 받을 시간은 있지 않을까? 30초면 되는데, 1분이면 되는데, 새벽 2시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문자를 보낼까 고민했다. 아들아, 엄마야. 전화 좀 받아줄래? 하지만 문자창에 글자를 쓰다 지웠다. 자고 있을 텐데 깨우면 안 되지. 내일 아침에 보면 미안해 할 텐데. 나는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다. 그게 마지막 전화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아들과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세어봤다. 한 달 전 명절 때였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너도 건강해라.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달, 목소리 한 번 듣지 못했다. 문자는 몇 번 주고받았지만 그건 목소리가 아니었다. 따뜻함이 없었다. 그저 확인용 메시지일 뿐이었다. 남편이 떠난 지 5년이 되었다. 5년.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다. 처음 1년은 힘들었다. 밤마다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밥을 2공기 퍼놓았고 저녁에는 2벌의 수저를 꺼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제는 혼자라는 것을.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성실했다. 월급을 꼬박꼬박 집에 갖다 주었고 주말이면 집 수리를 했다. 우리는 크게 싸운 적도 크게 사랑을 속삭인 적도 없었다. 그저 나란히 살았다. 그게 우리 세대의 결혼이었다. 사랑보다는 책임으로, 감정보다는 의무로. 아들도 아버지를 닮았다. 말이 없고 성실하고 감정 표현이 서툴렀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아들은 울지 않았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에게 인사하고 절차를 처리하고 묵묵히 모든 일을 해냈다. 그리고 사무제가 끝난 후 내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게 끝이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같이 살자는 제안도 자주 올게요라는 약속도 없었다. 아들은 자신의 할 일을 제안했고 나는 거절했고 그것으로 정리되었다. 그 후로 나는 혼자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다. 전구를 갈아 끼우는 것, 싱크대 배수구가 막혔을 때 뚫는 것, 겨울에 보일러 압력을 조정하는 것. 남편이 하던 일들을 이제는 내가 해야 했다. 나는 배웠다. 유튜브를 보고 이웃 할머니에게 물어보고 관리사무소에 전화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익혔다. 아들에게는 부탁하지 않았다. 바쁜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부탁하기가 쉽지 않았다. 전화를 걸면 늘 이렇게 시작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 일이 있어야만 전화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그냥 보고 싶어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하는 건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았다. 명절이면 아들이 왔다. 며느리와 함께 차례를 지내고 밥을 먹고 한두 시간 이야기를 나누다 돌아갔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최대한 밝게 굴었다. 나 잘 지내. 걱정 마. 건강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행이네요. 그리고 현관문이 닫혔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며칠간 준비한 음식들이 냉장고에 가득했고
나는 혼자 그것을 며칠에 걸쳐 먹었다. 나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정말이다. 그는 나쁜 아들이 아니었다. 그저 표현이 서툴렀을 뿐, 바빴을 뿐. 나도 이해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하니까. 맞벌이에 회사 일에 자기 인생 살기도 벅차다고. TV에서도 그렇게 나왔다. 이제는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면 안 되는 시대라고. 그래서 나는 기다렸다. 언젠가는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는 날이 오겠지.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물어오는 날이. 그냥 안부를 묻는 전화. 용건 없이 목소리 듣고 싶어서 거는 전화. 그날을 기다리며 나는 하루하루를 살았다. 하지만 그 전화는 오지 않았다. 언젠가부터 전화는 늘 내가 먼저였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온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생일, 어버이날, 명절 전날. 그것도 업무용 문자처럼 간결했다. 어머니, 생일 축하드립니다. 내일 갈게요. 답장을 보내면 읽음 표시만 뜰 뿐 추가 대화는 없었다. 나는 그 읽음 표시를 한참 바라보곤 했다. 읽었으면 뭐라도 말을 하지. 하지만 아무 말도 없었다. 나는 아들에게 전화하기 전에 준비를 했다. 먼저 시계를 봤다. 점심시간은 피해야 한다. 동료들과 밥 먹을 테니까. 저녁 6시도 안 된다. 퇴근 시간이거나 회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너무 늦으면 쉬고 있을 텐데 방해가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저녁 8시쯤 밥 먹고 좀 쉬었을 시간을 골랐다. 그리고 할 말을 미리 정리했다. 메모지에 적기도 했다. 밥은 먹었니? 회사 일은 괜찮고? 건강은 어떠니? 며느리는 잘 지내고? 4가지 질문. 그 이상은 부담스러울 것 같았다.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빼앗으면 안 되니까. 전화를 걸면 아들은 대부분 받았다. 받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반은 받았다. 그리고 대답했다. 네, 먹었어요. 괜찮아요. 건강해요. 잘 지냅니다. 나는 그 짧은 대답들을 붙잡고 대화를 이어가려 애썼다.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조심해야 해. 회사에서 야근 많이 하지? 며느리한테도 건강 잘 챙기라고 해. 하지만 대답은 여전히 짧았다. 네. 아니요, 괜찮아요. 네, 그럴게요. 통화는 길어야 3분이었다. 아들이 바쁘다는 걸 알았기에 나는 먼저 끊었다. 그래, 그럼 너 바쁠 텐데 끊을게. 건강해라. 아들은 네, 어머니도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끊고 나면 후회가 밀려왔다. 좀 더 말할걸. 하지만 뭘 더 말했어야 할까? 사실 할 말이 많았다. 오늘 병원 갔던 이야기, 이웃 할머니가 해준 이야기, TV에서 본 뉴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들은 대답하지 않을 것 같았다. 듣기만 하고 내라고만 할 것 같았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면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봤다.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저 소리가 필요했다. 집이 너무 조용하면 귀에서 삐소리가 났다. 이명이었다. 나이가 들면 다들 생긴다고 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아. 아들이 바쁜 거야. 말은 없어도 마음은 있을 거야. 표현을 못할 뿐이지. 그렇게 믿어야 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으니까. 어느 날 통장을 정리하다가 문득 생각했다. 내가 아들에게 준 돈이 얼마나 될까?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집 마련할 때 보탠 돈. 계산해보지는 않았다. 계산하면 서운해질 것 같아서. 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남편과 내가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을.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다. 기꺼이 줬다.
하지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돈은 받으면서 마음은 왜 주지 않는 걸까? 아니,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용돈도 주는데 그것도 빠뜨리지 않고. 하지만 용돈과 마음은 다른 것 아닌가? 돈으로 효도를 대신할 수 있는 걸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아들은 나쁜 아들이 아니다. 그저 바쁠 뿐이다. 표현이 서툴 뿐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밤이 되면 또 같은 생각이 찾아왔다. 서운함에도 외로움에도 기다림에도. 나도 그랬다.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 늘어났고 나는 혼잣말이 늘어났다. 오늘 날씨 참 좋다. 아들이 좋아하던 날씨인데. 병원 갔다 왔어. 혈압약 처방받았어.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야, 걱정만 시킬 거야. TV에서 아들 회사 나왔네. 잘 되나 보다. 기특하네. 말할 사람이 없으면 말은 마음속에만 쌓인다. 그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그래서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빈 거실에 대고 부엌에서 밥을 하며 침대에 누워서.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말을 하면 조금은 덜 외로웠다. 목소리라도 들리니까. 내 목소리라도. 이웃 할머니가 우물가에서 말했다. 우리 아들도 그래요. 요즘 애들은 다 그렇다니까. 바쁜 거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들 그렇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렇게 위로받았다. 하지만 위로는 오래가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면 다시 혼자였으니까. 아들의 소식은 며느리를 통해 들었다. 가끔 며느리가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요즘 잘 지내세요?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나는 고마웠다. 며느리는 아들보다 더 자주 연락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도 미안했다. 남의 집 딸이 시어머니를 챙기느라 애쓰는 것 같아서. 시어머니 챙기는 것도 며느리한테는 부담이었을 텐데. 집은 점점 조용해졌다. 예전에는 TV를 켜두었지만 이제는 그마저 귀찮았다. 리모컨을 찾고 채널을 돌리고 그러다 보면 손가락이 아팠다. 관절염이 있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을 보거나 손톱을 다듬거나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째깍, 째깍, 째깍. 그 소리를 세다 보면 1시간이 지나 있었다. 명절이 다가왔다. 추석이었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번 추석에는 올 수 있니? 답장이 왔다. 네, 갈게요. 나는 기뻤다. 그리고 준비를 시작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고사리나물. 이틀에 걸쳐 준비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지만 괜찮았다. 아들이 온다는 것만으로도 1년에 몇 번 없는 날이니까. 추석 당일 아들이 왔다. 며느리와 함께 차례를 지냈다. 절을 하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아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내가 물으면 짧게 대답했다. 회사는 잘 다니고 있어? 네. 건강은? 괜찮아요. 며느리가 더 많이 말했다.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죠? 아니야, 괜찮아. 2시간쯤 지났을까? 아들이 시계를 봤다. 나는 알았다. 가려는 거구나. 매번 이 타이밍이었다. 2시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벌써 가려고? 아들이 말했다. 네, 처가에도 가봐야 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양가를 다 가야지. 며느리 부모님도 기다리실 거야. 그래, 그럼 조심해서 가거라. 운전 조심하고.
아들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어머니, 불편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괜찮아. 걱정 마. 잘 가. 문이 닫혔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상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이 그대로였다. 아들이 좋아한다던 갈비찜은 반도 먹지 않았다. 나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다. 이게 명절이구나. 1년에 몇 번 아들을 볼 수 있는 날.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래야 하는 날.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전혀. 처음에는 그냥 감기려니 했다. 기침이 나고 몸이 으슬으슬했다. 며칠 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기침은 계속됐고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밤에는 기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동네 병원에 갔다. 의사는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다. 큰 병원으로 가라고. 나는 겁이 났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폐암? 아니면 다른 무엇? 하지만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괜히 걱정만 시킬 것 같아서. 그리고 솔직히 말해도 어떻게 될 것 같지 않았다. 병원 잘 다녀오세요라는 문자 한 줄 받고 끝일 것 같았다.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피검사, 엑스레이, CT. 혼자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이럴 때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을 텐데. 손이라도 잡아줄 사람이. 하지만 나는 혼자였다.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받고 검사실을 찾아 헤매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 모두 혼자였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길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혹시 암은 아닐까? 얼마나 남았을까?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새벽 3시, 4시까지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봤다. 결과가 나왔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다. 하지만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폐에 물이 차 있고 그것을 빼내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간단한 수술이라고. 입원 기간도 사흘이면 된다고. 나는 안도했다. 그리고 동시에 고민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명절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아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나는 문자를 보냈다. 잘 지내니? 한참 뒤에 답장이 왔다. 네, 잘 지냅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시죠? 나는 수술 이야기를 꺼내려다 말았다. 문자로 말하기엔 너무 큰 이야기 같았다. 전화를 걸까? 하지만 받지 않으면 어쩌지. 받는다 해도 아, 그래요? 잘 다녀오세요 라고만 할 것 같았다. 결국 수술 날짜를 잡았다. 다음 달 화요일. 나는 혼자 준비했다. 입원 가방을 챙기고 보험 서류를 정리하고 집을 정돈했다. 혹시 모르니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정리하고 화분에 물을 주고 가스밸브를 확인했다.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지만 누가 알겠는가. 수술 일주일 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나는 문자를 보냈다. 아들아, 엄마야. 전화 좀 받아줄 수 있니? 할 말이 있어. 답장은 오지 않았다. 1시간, 2시간, 3시간.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어제 회의 중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나는 손가락이 떨렸다.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이 있어야만 전화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버렸구나. 나는 문자를 썼다. 수술하게 됐어. 다음 주 화요일이야. 폐에 물이 차서. 간단한 수술이라는데 그래도 입원은 해야 한대. 잠깐 통화 가능할까? 전송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다. 10분, 20분, 30분. 답장은 오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되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읽음 표시가 떠 있었다. 읽었다. 읽고도 답장하지 않은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아들이 바빠서 못 본 걸까? 아니면 보고도 답장할 말이 없어서일까? 어느 쪽이든 슬펐다. 엄마가 수술한다는데 그것도 읽고도 답장이 없다는 게.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다.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씻고 준비했다. 입원 가방을 챙기고 가스밸브를 잠그고 문단속을 확인했다.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병원에 도착해 접수를 하고 입원실로 갔다. 간호사가 수술 준비를 도와주었다.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링거를 꽂고 서류에 서명했다. 보호자는 오십니까? 간호사가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아마 바빠서 못 올 것 같아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정하는 눈빛이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아들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문자도 전화도. 나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이제 기대하지 말자. 기다리지 말자. 수술대 위에 누웠다. 차가운 금속이 등에 닿았다. 천장의 조명이 눈부셨다. 의사가 말했다. 곧 마취하겠습니다. 숫자를 거꾸로 세어보세요. 100부터. 나는 눈을 감고 세기 시작했다. 100, 99, 98. 그 순간 머릿속에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렸을 때 아들. 웃으며 내 손을 잡던 아들. 유치원에서 돌아와 엄마 하고 안기던 아들. 초등학교 운동회 때 내 손을 잡고 달리기를 하던 아들. 언제부터였을까? 우리가 이렇게 멀어진 것은 97, 96. 중학교 입학식 날이 떠올랐다. 아들이 교복을 입고 현관에 섰다. 잘 다녀와. 내가 말했다. 아들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때부터였을까?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기 시작한 것이 95, 94. 고등학교 때는 더했다. 밤늦게 학원에서 돌아오면 곧장 방으로 들어갔다. 밥 먹었니? 응. 힘들지? 괜찮아. 더 이상 내 얼굴을 보지 않았다. 문을 닫고 책상에 앉고 그렇게 멀어졌다. 93, 92. 대학 합격 발표 날. 아들이 합격했다고 문자를 보냈다. 문자로. 전화가 아니라 나는 전화를 걸었다. 축하해. 아들은 네,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감사합니다. 엄마한테 감사합니다라니. 91, 90. 대학 졸업식. 나는 혼자 갔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 졸업생들 사이에서 아들을 찾았다. 아들은 친구들과 웃고 있었다. 내게는 보여주지 않던 표정이었다. 나는 멀리서 사진을 찍었다. 다가가지 못했다. 왠지 방해가 될 것 같아서. 89, 88. 결혼식 날. 아들은 행복해 보였다. 신부에게 웃으며 말하는 모습을 봤다. 나는 울었다. 기쁘기도 했지만 서운하기도 했다. 아들이 나한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표정들을 며느리에게는 보이고 있었으니까. 87, 86. 나는 잘못한 게 뭘까? 아들을 너무 의지한 걸까? 아니면 너무 내버려둔 걸까? 더 많이 안아줬어야 했을까? 더 많이 말을 걸었어야 했을까? 85. 아니, 어쩌면 아들은 변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 원래 이런 아이였는데 내가 착각했던 걸지도. 어릴 때 엄마 하고 안기던 건 그저 어려서 그랬던 것뿐. 크면서 제 삶을 찾아간 것뿐. 나만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뿐. 의식이 흐려졌다.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것이었다. 아들아, 엄마는 내가 보고 싶구나. 정말 많이. 수술은 잘 끝났다. 의사의 말로는 성공적이었다고 한다.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혹시 아들이 와 있을까? 하지만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간호사만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술 잘 끝났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었지만 울지 않았다. 울면 간호사를 난처하게 할 것 같아서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아들은 무뚝뚝한 게 아니었다. 무관심한 것이었다. 병실로 옮겨진 후 휴대폰을 확인했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전송 시간을 보니 1시간 전이었다. 수술이 끝난 후에 보낸 것이다. 수술 전에는 연락 한 통 없다가 나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응, 잘 끝났어라고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웠다. 손가락이 떨렸다. 결국 이렇게 썼다. 응, 잘 끝났어. 그렇게 짧게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웠지만 쓸쓸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석양이었다. 퇴원은 사흘 후였다. 나는 혼자 짐을 챙기고 택시를 불러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은 오지 않았다. 문자로 조심히 들어가세요라고만 했다. 나는 응, 고마워라고 답했다. 마지막 고마워였다. 더 이상 고마워할 일도 고마워하고 싶지도 않았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집은 그대로였다. 떠날 때 그대로 조용하고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째깍, 째깍, 째깍.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전화를 걸지 않기로, 기다리지 않기로, 기대하지 않기로. 73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살았고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살았다. 그렇다면 이제는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고도 살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부터 나는 내일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랍장을 열고 통장들을 꺼냈다. 예금, 적금, 보험 하나하나 확인하고 엑셀에 정리했다. 이웃 할머니에게 배운 것이었다. 요즘은 이런 것도 정리해놔야 해요. 자식들 편하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식 편하게. 그래, 마지막까지 짐이 되면 안 되지. 유언장도 썼다. 흰 종이에 볼펜으로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었다. 아들에게. 통장은 서랍 첫 번째 칸에 있다. 보험 서류는 두 번째 칸. 도장은 화장대 서랍. 장례식은 간소하게 해라. 부담 갖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줄을 쓰려다 멈췄다. 사랑한다고 쓸까.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사랑한다고 쓰면 거짓말 같았다. 진짜 사랑이라면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테니까. 나는 그 줄을 비워두고 유언장을 접었다. 유언장을 봉투에 넣으면서 눈물이 났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다.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전화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그리고 동시에 허무함. 이게 다구나. 내 인생의 마무리가. 아들에게 짐 안 되게 정리하는 것이. 명절이 다가왔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이번에는 처가 먼저 가야 해서 저녁 때 갈게요. 예전 같았으면 그래. 그럼 저녁 준비할게라고 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너희 편한 대로 해. 무리하지 말고. 괜찮으시면 다음에 갈게요. 응, 괜찮아. 명절 당일
나는 차례상을 차리지 않았다. 작은 밥그릇 하나에 국 한 그릇. 혼자 먹기에 딱 좋은 양이었다. TV를 켰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 나는 채널을 돌렸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처음으로 아들이 먼저 건 전화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오늘 결국 못 갔네요. 죄송해요. 괜찮아. 바쁜 거 알아. 대신 다음 주에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무리하지 마. 너희도 쉬어야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왜? 아니, 그냥 평소랑 다르신 것 같아서요. 나는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다를 게 뭐가 있니? 나 원래 이래. 아니, 평소에는 오라고 하시잖아요. 이제는 안 그럴게. 너도 바쁘고 며느리도 피곤할 테니까. 명절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잖아. 그게, 어머니, 괜찮다니까. 걱정 말고. 나 혼자도 잘 살아.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봤다. 아파트 단지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저마다의 집에서 저마다의 명절을 보내고 있겠지. 나는 그저 그 중 하나였다. 혼자인 사람. 나는 아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정말이다. 그는 나쁜 아들이 아니었다. 그저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았을 뿐이다. 나는 함께 있고 싶었고, 아들은 따로 살고 싶었다. 나는 말하고 싶었고, 아들은 침묵하고 싶었다. 나는 기억하고 싶었고, 아들은 잊고 싶었다. 그 차이를 좁히지 못했을 뿐. 사랑은 혼자만 붙잡고 있으면 상처가 된다. 나는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다. 73년 중 38년을 아들을 기다리며 살았다.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되었다. 아들도 기대도 외로움도. 며칠 후 나는 동네 복지관에 등록했다. 노인 프로그램, 요가, 서예, 노래교실. 처음에는 낯설었다. 모르는 할머니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다. 인사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다. 자식 걱정 하나 없으시겠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다들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쁘죠. 그래도 효자시잖아요. 효자? 나는 그 단어를 곱씹었다. 효자의 기준이 뭘까? 돈을 주는 거? 명절에 오는 거? 아니면 진짜 마음을 주는 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가볍게 느껴졌다. 아들을 생각하지 않는 하루. 전화를 기다리지 않는 하루.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혼자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진짜 혼자.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고 명절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오늘을 사는 법. 그것이 내가 선택한 회복이었다. 지금도 아들은 여전히 말이 없다. 명절에 오고 용돈을 보내고 가끔 문자를 한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나는 답한다. 응, 잘 지내.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차이가 있다면 이제는 내가 먼저 끊는다는 것이다. 그래, 바쁠 텐데 들어가서 쉬어. 고생했어. 예전에는 아들이 끊을 때까지 기다렸다. 혹시 한마디라도 더 할까 싶어서. 하지만 이제는 내가 먼저 끊는다. 들을 말이 없으니까. 더 붙잡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회사 일은 어떤지, 건강은 괜찮은지, 언제 올 수 있는지. 물어봐도 돌아오는 건 짧은 대답뿐이었으니까. 그 대답에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침묵이 차라리 편했다.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바쁜 자식들, 뜸한 연락, 혼자인 명절.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를 주고받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우리 모두 같은 외로움을 안고 산다는 것을.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해요. 한 할머니가 말했다. 자식들 성공하는 거 보려면. 나는 잠시 생각했다. 아들의 성공. 좋은 회사에 다니고 결혼도 했고 집도 샀다. 세상이 보기에는 성공한 아들이었다. 하지만 내게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이미 충분히 받는걸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굽은 허리. 나는 늙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아들은 이 모습을 얼마나 알까? 명절 때 잠깐 보는 얼굴로 내가 얼마나 늙어가는지 알 수 있을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만 자식은 부모가 늙는 걸 배울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어제까지 건강하던 부모가 갑자기 늙어 보인다고 느낄 때쯤이면 이미 많이 늦어버린 것이다. 주름 하나하나, 흰 머리 한 올 한 올이 쌓이는 시간을 자식은 보지 못한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는다. 어머니가 이렇게 늙으셨구나.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부모는 매일 거울을 보며 알고 있었다. 나는 늙어가고 있다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나는 이제 74이다. 올해로 74년을 살았다.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10년? 20년? 아무도 모른다. 의사는 건강하다고 했지만 나는 안다. 몸 곳곳이 아프다는 것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삐걱거린다는 것을,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다는 것을. 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 그 시간 동안 아들과의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들은 여전히 바쁠 것이고 나는 여전히 혼자일 것이다. 명절에 2시간씩 만나고 문자로 안부를 주고받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내가 떠나면 아들은 장례식을 치를 것이다. 조문객들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절차를 처리하고 묵묵히 모든 일을 해낼 것이다. 아버지 장례 때처럼. 그리고 사무제가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회사에 출근하고 회의를 하고 저녁에는 며느리와 저녁을 먹을 것이다. 어머니 장례 잘 치렀어? 응, 잘 끝났어. 그게 전부일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이제는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하지도 않는다. 그저 받아들인다. 이것이 우리의 관계라고. 이것이 아들이 선택한 방식이라고.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이 시대의 방식이라고.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뭘 다르게 할까? 아들을 더 꽉 안아줄까? 더 많이 말할 걸까? 사랑해라고 더 자주 말할까? 아니면 더 일찍 놓아줄까? 기대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그냥 멀리서 지켜만 볼까? 답은 모르겠다. 어쩌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들의 성격이 그랬으니까. 혹은 내 방식이 잘못되었으니까.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들을 사랑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아들이 받아주지 않았을 뿐.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미뤄둔 전화 한 통의 이유가 되길 바란다. 부모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바빠서, 귀찮아서, 나중에 하려고 미뤄둔 그 전화. 오늘 해보면 어떨까? 어머니, 잘 지내세요? 가 아니라 어머니, 보고 싶어요라고. 회사 바빠서요가 아니라 시간 내서 갈게요라고. 내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담은 말을. 부모는 자식의 내를 기다리는 게 아니다. 자식의 마음을 기다린다. 목소리를 기다린다.
그냥 보고 싶어서 걸어온 전화 한 통을, 용건 없이 들른 방문 한 번을, 그게 얼마나 간절한지 자식이 부모가 되어봐야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다. 부모는 영원하지 않으니까. 나는 오늘도 창밖을 본다. 혹시 아들이 올까? 아니, 이제는 정말로 기대하지 않는다. 그저 하루를 산다. 내일도 모레도 복지관에 가고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TV를 보고 밤에는 잠을 청한다.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으며 그렇게 나는 나이 들어간다. 혼자서 천천히. 그리고 어느 날 마지막 날이 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무뚝뚝한 아들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더 이상 그의 말을 기다리지 않으니까.